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딜사이트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뭔가 조금만 한산한 그런 느낌이 좀 컸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한 이슈가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M7 기업들,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내일 아침부터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다가 7월 FOMC 또 고용지표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정말 하루하루 어떤 흐름이 펼쳐질지 예측 불허의 장세가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월요일이었잖아요. 뉴욕 증시는 월요일이 끝난 거기 때문에 월요일 딱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활발한 장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슈들을 앞에 두고 있는 뭔가 폭풍 전야라고 할까요? 조금은 뭔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은데 브리핑 뉴욕으로 함께 정리해 보시죠. 자,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우는 하락했지만 약보합이고요. 나스닥도 상승했지만 강보합입니다. S&P 500 역시 마찬가지로 0.08%, 뭐 사실상 거의 지수의 움직임은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종목들의 움직임은 확실하게 좀 갈렸죠. 엔비디아가 1.3%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111달러대까지 밀려나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가 급반등했습니다. 어제 테슬라 걱정 정말 많이 했었잖아요. 테슬라가 뭐 이래저래 뭐 많이 혼나고 있다. 실적 발표하고 나서 무려 4번째 등급의 하향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한 주 딱 밟자마자 모건 스탠리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동차 업종에서 탑픽으로 꼽았는데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맥도날드가 3.7% 상승했습니다. 맥도날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방향성을 정말 잘 잡았다라는 월가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살펴보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핀비즈 맵부터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뭐 그다지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걸 폭풍 전야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반도체가 일단 하락한 건 좀 아쉬웠죠. 특히 ARM 같은 경우에는 HSBC에서 등급 하향이 나왔어요. AI에 대해서 기대치가 지금 ARM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치가 너무 높다. AI가 뭐 오는 것은 맞지만 그 안에서 ARM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확신하기 힘들다라는 개별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좀 하락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구글이 상승했지만 최근에 구글과 테슬라 같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목들 조금 주춤할 때 조금 올라왔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보고 뭐 별일 없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관점을 좀 달리 해봤습니다. 이게 별일 아닌 걸 수도 있는데 별일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기술주가 쭉 하락하는 과정에서 중소형주 그리고 가치주들의 랠리가 펼쳐지면서 이쪽이 다 빨갛고 이쪽은 그린라이트가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아닙니다. 가치주와 중소형주들도 뭐 그다지 좋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다우지수 하락 마감했잖아요.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둘 중 하나겠죠. 그러면 기술주도 빠지고 가치주도 같이 빠지는 하락이 올 수도 있겠네. 혹은 가치주의 상승세와 중소형주의 상승세가 이제는 조금 마무리가 됐을 수도 있겠네. 로테이션이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M7 쪽으로 갈 준비를 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후자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번 주가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번 주가 이 피봇이 나타날 수 있는 주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에 대한 어떤 열풍이 살짝은 꺾이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특히나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너네 뭐 AI 투자 많이 하는 건 알겠는데 그 돈 어디서 쓸 건데 비용 컨트롤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의문들이 좀 제기가 됐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아마존, 메타 같은 종목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 종목들의 실적이 AI에 대한 어떤 정당성과 당위성을 어필해주지 못한다면 지금 이 2024년도에 강했던 불마켓이 꺼질 수 있다. 강세장이 이제 피봇될 수 있다. 약세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내놓고 있는 건데요. 글쎄요, 뭐 우려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기업들이
사람들이 얘기 잘 해주면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구글이 지난주에 좀 안 좋았던 게 클라우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실적이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핑계 섞기 핑계들을 댔었는데 AI에 대한 투자 반대로 그럼 우리 AI에 대한 투자 줄일 거야 라고 한다고 하면 과연 구글의 주가가 올랐을까요? 저는 그것도 조금 미스테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지난주까지는 사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조금은 불안한 부분들을 계속 토해내는 과정이었고 이번 주에는 다시 이런 종목들이 실적을 좀 긍정적으로 내주면서 M7 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내일부터 발표될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발표될 실적주들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을 또 뒷받침해 주는 게 요 주가 테이블입니다. 요게 주가라고 하기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M7 ETF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속스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차트의 흐름, 뭐 기술적 분석에 제가 뭐 그렇게 능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어쨌든 좀 지지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M7도 그렇고 이쪽 반도체도 그렇고 최근 3일 동안 지지해줘야 되는 권역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지가 나오다가 만약에 이번 주에 좀 흔들리면 반도체 AI 여전히 안 돼. 그러면은 이쪽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겠지만 역시 AI는 올해는 AI가 맞네 라고 한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결론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요.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월가의 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AMD를 콕 집어서 바클레이즈에서 오버코렉티드, 너무 과하게 조정이 나타났다. 주가의 최근 단기 급락이 좀 과하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구분해서 보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반도체 업황을 보는 되게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 AI가 반도체 사이클을 좀 바꿔놨다라는 부분인데 AMD는 사실 그 AI 사이클에 편승하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엔비디아가 워낙 독점적이니까. 그래서 바클레이스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 AI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CPU 칩이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시장이. 내일 AMD가 실적 발표하거든요. AMD 실적에서 아마 조금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다시 말하면 AMD는 좋은데 AI가 지금 뭐 완전히 다 돌아섰다, 조정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라는 부분에 좀 단서를 달았고요. AI에 대해서는 내일 또 주커버그랑 젠슨 왕이 만난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CEO랑 메타의 CEO, AI의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만나서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어떤 위기 시그널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좀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협력을 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M7과 반도체의 조정이 마무리된 만큼 AI가 다시 이번 주에는 조금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체크포인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체크포인트는요. 그래서 또 이게 좀 보이더라고요. 애플에서 AI죠. 애플 인텔리전스, 줄여서 AI, 이게 약간 주기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퍼스트 프리뷰, 그러니까 첫 번째 뭐 체험판 같은 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당장 아이폰에 탑재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할 겁니다 라는 것들을 광고한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뭐 시리가 뭐 역할이 많아지더라고요. 시리가 뭐 애플 아이폰에 대해서 뭐 문의사항들을 답변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이미 시리를 사실 AI처럼 쓰고 있었잖아요. 시리의 영역이 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실용적인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3개 정도는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진 서치, 사진 찾는 거, 그리고 무비 크리에이션, 영상 만드는 거, 그쪽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요거 좀 관심 있게 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메일과 메시지, 이제 서머리 해주는 거죠. 왜 AI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서머리잖아요. 그걸 좀 도와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애플의 텍스트를 생성해 준다고 합니다. 텍스트도 약간 이렇게 자동 완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조금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이게 프리뷰니까 이 정도만 공개를 하고 본격적인 그 AI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뭐 이미지 생성, 이모티콘 생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글쎄요, 이것 때문에 과연 애플의 AI 폰을 사야 되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오픈 AI 챗GPT를
인테그레이션, 그러니까 통합한다는 거잖아요. 애플이 챗GPT를 받아들여서 통합을 할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그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애플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애플의 AI가 프리뷰만 공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주가가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룸버그에서 애플 AI 그거 아마 늦어질걸? 이라고 먼저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프리뷰가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후관계를 따졌을 때 약간 프리뷰가 뭐 물론 준비는 하고 있었겠지만 어떤 이런 좀 긴장감, 우려 이런 것들을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약간 공개를 한 게 아닐까라는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려를 좀 씻어주려면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애플의 실적 발표에서 조금은 또 다른 얘기를 꺼내줘야 될 텐데, 글쎄요, 애플 AI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는 애플 주가에 이미 좀 많이 녹아들었거든요. 애플 시가총액 3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1위 올라가는 과정에서 AI폰 기대감이 다 밀어 올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뭔가를 꺼내줄 수 있을지 애플 실적 발표 중요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요, 자동차 업종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포드, GM 이 두 개의 종목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급락세가 나타났는데, 이번에 또 스텔란티스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밑에가 스텔란티스 주가예요. 와, 진짜 고생 오래 했네요. 3월부터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바닥권에서 추가로 더 하락하는 3.8% 더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도이체방크에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계속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재고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전기차 전환이 너무 시급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경고성 메시지로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테슬라가 5.6% 급등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를 자동차 업종의 탑픽으로 꼽았기 때문이죠. 테슬라가 전기차를 잘 파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업종 중에서 업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그 안에서 이익률 관리 잘하고 비용 컨트롤 잘하고 있는 기업이 누구냐? 테슬라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테슬라가 정말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GM과 포드가 안 좋은데 테슬라는 그나마 낫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의 ESS 산업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집중 조명을 했기 때문에 아직 전기차,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는 조금은 물음표가 달려있는 그런 상황.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금리 떨어지면 사실 자동차 많이 살 것 같은데 지금은 뭔가 미국의 경기, 소비 불안을 조금 더 걱정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특징주는요. 두 번째 특징주는 맥도날드입니다.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고요. 실적이 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바닥권에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의 경기 지표들이 둔화되면서 소비 심리가 좀 악화될 것이다 우려가 있었는데, 맥도날드는 그래도 방향성이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주가가 반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5밀 딜이라고 맥도날드,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미국에서 $5면 이렇게 세트를 먹을 수가 있대요. 맥더블이나 맥치킨 중에 하나 고르면 되고요. 프라이스는 조금 작게 나오나 봐요. 그리고 또 이제 맥너겟까지 같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미국의 어떤 소비 심리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가성비가 앞으로 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 시장도 그렇고요. 지금 이런 먹고 사는 시장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좀 비싼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조금 주머니가 얇아지면서 가심비를 좀 더 만족시키는 그런 심리가 더 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맥도날드가 방향성을 좀 잘 잡았다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투자 포인트는 앞으로 하반기에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마지막 특징주는요. 데드풀과 울버린 다들 보셨나요? 저는 아직 안 봤는데 여기 굉장히 뭐 국내에서도 한 100만 정도 동원을 했고요. 해외, 미국에서는 이 R등급이라고 하죠. R등급이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등급인데, 마블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R등급임에도 불구하고 2억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나온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면 R등급 역사상 최고고요. 그리고 2024년 영화 중에서도 가장 오프닝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트 디즈니의 주가를 보면 2.4% 오르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계속 좀 안 좋아요. 디즈니의 주가를 저런 것들로 얘기하지 않죠. 최근에는 OTT 경쟁을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진한 그런 주가를 과연 이번 데드풀과 울버린이 좀 구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플랫폼 업종 잘 생각해 보시고요. 브리핑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조은주 캐스터와 시황 브리핑 함께 하시죠. 간밤 글로벌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부터 살펴보시면요. 전장 대비 하락 출발하면서 달러 반락과 그리고 위험 선호 심리에 힘입어서 낙폭을 키웠는데요. 장중에는 1,370원대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달러 강세 보이면서 낙폭을 줄여갔고요. 다만 유동성은 크지 않았고 전 거래 대비 0.3원 내린 1,383.7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달러 가치가 강세 보이면서 104.13까지 내렸던 달러 인덱스는 104.6까지 올라왔는데요. 주중에 이 흐름은 되돌려질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0.67% 더 떨어졌는데요. 4.17%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뉴욕 시장에서는 10년물과 그리고 3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금리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직전 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였는데요. 오늘 밤에 개최되는 이 FOMC 정례 회의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런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향후 금리 인하에 관련해서 어떤 신호를 내놓을지 촉각에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제유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보복 공격을 가하면서 이 중동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이 국제유가는 2% 가까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원유 시장에서 이 중동의 긴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WTI유는 1.7% 정도 하락하면서 75달러 후반에 거래 마쳤고요. 브렌트유도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79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원자재 시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의 추세는 최근에 변동성을 보였음에도 다시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몇 달 동안 고점과 저점을 반복했던 흐름이었죠. 간밤에는 2,400달러까지 다시금 올라왔습니다. 이 2,450달러를 상향 돌파한다면 심리적으로 중요한 수준인 2,5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면서 전문가들은 주말에 금값이 더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은은 소폭 하락하고 또 구리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점 확인하시면서 프리미엄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으로 이어갑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 뉴욕 증시 지수만 보면 뭐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던데요. 뭔가 빅 이벤트를 좀 기다리는 걸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뭐 혼조세죠. 혼조세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31일 이제 FOMC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7월 고용보고서 발표도 있고요. 여기에 지금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단 시장에서 관망세가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우존스는 이제 약보합세를 기록했고요. S&P와 S&P 500과 나스닥은 강보합세,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0.3% 정도 하락을 기록했고요. 러셀 2000 지수도 한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기록했는데 시장에서는 뭐 순환매가 끝난 게 아니냐, 아니면 중소형주로 이종이 끝난 게 아니냐 그런 측면보다는 일단은 이번 주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좀 관망세가 깊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연준 제조업 활동 지수도 한 마이너스 17.5로 지난달에 비해서 더 둔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도 조금 더 커진 상태고요. 그다음에 뭐 페드와치라든지 뭐 이쪽에서 보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그렇게 딱히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마 7월 달 이번 달보다는 아마 9월 달에 한 100% 정도 명확하게 지금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뭐 FOMC도 있고 기술주 실적도 내일부터 저희가 내일 새벽부터 아마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뭐 AMD 이런 종목들의 실적부터 시작해서 아마존, 뭐 메타 쭉쭉 줄줄이 나옵니다. 이번 주는 신경 곤두세우고 잘 지켜봐야 되는 한 주기 때문에 월요일은 조금 쉬어가라는 측면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안에서 조금 볼만한 종목들은 몇 개 없었을지. 네. 예를 들면 뭐 테슬라가 5% 넘게 급등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모건 스탠리가 자동차 업종 중에서 가장 선호 종목을 기존에 포드를 갖고 있었는데 예. 이것은 이제
테슬라로 좀 전화를 했는데 뭐 테슬라가 좋다라기보다는 사실 다른 그 자동차 회사들의 비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제 실적 문제가 조금 더 안 좋다라고 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온 거고요. 예. 뭐 내용을 보면은 향후에 로보택시의 어떤 매출 기대감 플러스 거기에다가 자동차보다는 이제 전기차보다는 ESS 특히 이제 에너지 산업 쪽에서 성장성을 되게 크게 갖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면 사실 전기차 업체로서는 좀 이렇게 좋은 얘기는 사실 아니거든요. 이 그렇죠. 부분이요. 네, 그래서 예. 그런 쪽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현재 상황은 지금 일단 테슬라에 대한 계속 저가 매수세에 대한 관심이 지금 많은 상황에서 이런 조그만 뉴스 자체가 아마 주가를 좀 크게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테슬라의 주가를 움직인 게 모건 스탠리의 어떤 탑픽 전환이었는데 사실 그걸 냉정하게 놓고 보면 테슬라가 정말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자동차 업황에서 그나마 낫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이 외에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주들도 살짝 좀 주춤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직은 뭐 크게 의미 부여할 그런 단계는 아니겠죠.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온 세미컨덕터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예. 아주 중소형 이제 반도체 회사인데, 그렇죠.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토로라의 이제 그 반도체 부분이 이제 분사해서 만들어진 그런 회사거든요. 예. 근데 실적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한 17% 정도 감소를 했고요. 대신에 이제 시장 전망치에는 부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0.96달러로 이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한 정도였는데 주가는 오늘 한 1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 중에서 자동차하고 통신 관련된 제품들의 판매가 좀 급증했기 때문에 향후 가이던스를 좀 좋게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앞으로 나올 이제 다른 이제 반도체 회사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희 이제 한국에서도 관심이 많은 ARM 같은 경우에도 예. 실적 발표를 이제 앞두고 HSBC가 이제 투자 의견을 사실 부정적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주가가 한 마이너스 5% 정도 빠지긴 했는데, ARM 홀딩스 그쵸,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러나 목표 주가는 기존의 100달러에서 10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은 지금 보면 기대치보다 지금 매출이라든지 전반적인 실적이 희망적이지가 않다라고 의견을 제시했고요. 예. 2023년 9월달에 이제 미국 증시 상장했을 때 예. 이때 이제 고평가됐다는 사실 논란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랬죠. 손정이 마법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 AI 칩 생산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아마 이번 주 나올 이제 큰 빅테크 이제 반도체들한테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AI에 대해서 살짝 지금 관점들이 많이 흔들리고 계실 텐데 아직까지 뭐 AI가 틀렸다, AI가 잘못됐다 이런 반응은 아닌 것 같고요. AI 그 산업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좀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 그 시간에 대한 관점이 여러 가지 기관에서는 좀 다르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더 길게 보는 기관들이 우세하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기술주 얘기 좀 해볼 텐데 간밤에 또 특징주 중에 맥도날드 좀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 간단히 한번 보고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 매출 같은 경우에는 64억 9천억 달러로 9천만 죄송합니다. 9천만 달러로 네. 이제 전년 대비 한 1% 정도 조금 감소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 분기 대비로 해서 이렇게 감소된 게 사실 한 2020년 이후 처음이거든요. 그래요? 예, 주당 순이익도 한 2.97달러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 전망치를 이제 하회를 했는데 다른 것보다 제품 가격을 좀 인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 그다음에 가게들의 잉여 저축이 감소하면서 이게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예. 나오는데 뭐 향후 가이던스도 매출 감소를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주가가 한 3.7% 정도 오른 것은 다른 것보다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5달러짜리 뭐 신제품이 아마 이제 히트를 좀 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인데 제가 봤을 때 너무 그건 비약적인 것 같고 그렇군요. 그거보다 이제 9월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조금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소비재들의
매출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는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인플레이션 둔화,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하 시에 소비 확대 가능성을 조금 더 지적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뭐 여전히 좀 살아 있고요. 그게 점점 더 날짜가 일정이 점점 더 앞으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금리 인하 수혜주들 잘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얘기를 하기 전에 그것보다 저희 당장 눈앞에 닥친 게 이제 기술주 실적이거든요.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그래서 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약간 좀 쉬어가는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술주 실적 시즌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빅테크 쪽을 먼저 본다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애플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이제 전망치가 딱 갈려져 있어요. 애플이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는 조금 사실 이제 매출이라든지 전반적인 이익 성장세가 조금 전분기에 대비해서는 감소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라든지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좀 증가했겠지만 영업이익은 조금 감소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지금 과연 각 매출 비중 중에서 AI에 대한 수요라든지 매출 확대가 얼만큼 나왔는지 이게 사실은 더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가이던스도 만약에 앞으로 향후 AI 서비스 중에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챗GPT 이런 쪽에서의 성장세를 아마 가이던스를 얼만큼 제시하냐에 따라서 예.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일 것 같고요. 반도체는 사실 이번에 나오는 그 퀄컴이라든지 AMD라든지 아니면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출 상승폭이라든지 EPS 상승폭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전분기에 예. 대비해서는요. 하지만은 반도체는 그거보다 이제 인프라 구축에 따른 신상품 생산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가이던스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뭐냐면 이제 칩스 액트에 따라서 이제 정부 보조금 수령이 지금 예상돼 있는데 네. 이게 언제쯤 받아질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신상품 출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 지금 HBM을 대량 생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인텔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 이미 3나노 파운드리 생산을 대량 생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빠르게 그동안 썼던 비용들을 좀 상쇄하면서 3분기 때 어떻게 매출을 끌고 갈 건지에 대한 가이던스 이런 부분이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아마 주가에 향후 영향력을 더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빅테크 기업들과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제가 사실 표로 좀 받았는데 이게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가 날 것으로 일단 기대는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지금 매출과 주당 순위에 발표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또 가이던스가 조금 더 중요할 것이다라는 전망 주셨으니까 이 부분들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주 회의론이 있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된다라는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주부터 조금 맞습니다. 제기가 됐던 그런 이슈인 것 같은데 그러면 기술주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 좀 확인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뭐 미리 좀 팔고 떠나야 된다라는 입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그런 이제 기술주 회의론에 대해서는 약간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사실 반도체라든지 빅테크 그리고 주요 IT 기업들의 최근 조정폭을 보시면 평균 한 15% 내일 정도의 조정폭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주요한 이유로서는 이제 그동안 이제 급등했다는 수익실에 대한 매물이 좀 많이 증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들에서 일단은 IT 쪽이 이제 배제된다는 그런 우려감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보면 이제 지난주부터 뭐 시장이 좀 전환되는 느낌이 있다. 첫 번째는 이제 해리스들에 따라서 이제 IT 업종들의 혜택이 이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 주에도 이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또 주말에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남은 임기까지 본인이 이제 해야 될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뭐 칩스 액트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보증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런 부분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9월 18일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 예. 처음에는 그냥 25bp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아마 빅스텝까지 생각할 정도로 지금 시장이 크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빅스텝을 안 한다 하더라도 아마 추가적인 기준금리까지 인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생각한다면은 사실 기술주에 대한 어떤 이제 조정이 더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아마 이번 기회에 전환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지 않을까.
그다음에 실적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지금 나올 수 있는 실적들은 그렇게 아주 크게 기대치는 없거든요. 예. 그렇다 보면 가이던스를 얼만큼 제시하냐에 따라서 이제 이 3분기, 4분기에 아마 반도체라든지 IT, 빅테크들의 주가가 제가 봤을 때 이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아마 요 시기에 갖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빅스텝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오랜만에 듣는 말이긴 하죠. 사실 그 인상될 때 저희가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얘기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 계속 금리가 동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까먹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금 현재 5.25에서 5.5% 정도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게 9월에 25bp 그래서 원래 기본적인 스텝으로 가게 된다면 5에서 5.25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추가로 빅스텝으로 진행이 돼서 4.75에서 5까지 내려갈 수 맞습니다. 있다. 뭐 이런 얘기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50bp를 좀 인하하게 된다면 시장에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시장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빅스텝까지 가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그때는 매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거보다는 사실 지금 빅스텝을 얘기하는 게 이미 중국 인민은행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유럽 중앙은행, 그다음에 캐나다 중앙 이미 25bp를 먼저 다 내렸죠. 인하된 상황이에요.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금리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시면 이제 기준 금리의 갭이 너무 큽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도 이미 거의 이제 2%대 안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을 본다면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25bp보다는 50bp를 맞춰주는 게 전반적인 미국의 어떤 경제 성장적인 측면에서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25bp를 내려서 내리는 것이 뭐 경기 둔화가 너무 급속하게 진행이 돼 갖고 50bp를 내린다 이런 컨셉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 보조를 맞춘다든가 아니면 향후 경제 성장률을 감안해서 내린다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증시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기는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대표님이랑 얘기를 나눌 때 뭐 정치 불확실성, 대선과 관련된 불안감들, 그리고 또 기술주의 급락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을 보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기술주 조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기술주에 대한 회의론도 반대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다시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분위기가 일주일 만에 또 완전히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증시의 어떤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는 걸까요? 마무리가 됐다라기보다는 이번 주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빅테크 이제 일단 FMC 오늘 이제 내일 나오는 그러한 이제 발언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의 발언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월 이제 고용 보고서도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제 빅테크들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까지 좀 보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방향성이 충분히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기보다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 과정에 있다. 네, 과정에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시 전망 한번 간단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미국 시장도요. 관망세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이어지면서 방향성을 이제 모색할 건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이제 아직도 이제 트럼프하고 해리스의 어떤 여론조사가 격렬한 이제 경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변수도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도 이제 미국의 빅테크 실적 발표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가이던스도 똑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IT 종목들은 당분간 혼조세를 기대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요즘 이제 엔화 강세가 지금 눈에 띕니다. 그렇다고 이제 원화의 약세가 더 강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출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해당되는 자동차, 조선, 방산, 뭐 화장품에 대한 강세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을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점은 그대로 쭉 이어가는 것으로 유지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까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전망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브리핑 서울 최인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과연 9월의 금리 인하 그 쐐기가 박힐까요? 오늘 밤에 결정이 납니다. 9월 어떻게 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인가? 심지어 속속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그 경제 지표에 따라서 7월 금리 인하 이야기까지도 나와주고 있던 상황이었었고요. 지금 빅스텝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죠. 0.5%포인트의 금리 인하 9월에 단행이 될 거다라는 그 이야기도 좀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성 어떻게 정해질지 오늘장에서 관전 포인트로 잡아보도록 하겠고, 아울러 빅테크주들의 실적 발표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뉴욕 증시 혼조세 거듭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 국내 증시는 강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전일 마감가 살펴볼게요. 코스피가 1.2%, 코스닥이 전거래일 대비 1.3%가량의 상승 시원하게 보여주면서 2,765포인트, 코스닥이 807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피 일중의 흐름부터 살펴볼게요. 어제 시초가 2,740선 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오전장에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확실히 어제 반도체 두 형님들의 강세가 좋았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가 20만 원을 이탈한 자리에서 외국인 기관 좀 강한 매집이 들어왔었고요. 어제 SK 하이닉스가 2% 가까이 장중에는 넘기도 했었죠. 2,774포인트까지 고점을 키우면서 오정장에 이 장중 고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가량의 상승을 견고하게 끌고 갔던 어제 코스피 121선 위에서 지지된 채 올라간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코스닥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상승 탄력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808포인트까지 오후 3시경에 찍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2차 전지단 그 안에서의 물론 그 흐름은 차별화가 됐었습니다만 제약바이오의 약진이 또 한 번 두드러졌습니다.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800선에서 시작해서 808포인트, 종가로는 807포인트까지 올려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우호적이었죠. 어제 외국인 기관, 유가증권 시장에서 동반사자가 있었고요. 외국인들 매수폭을 키워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4,400억 원의 순매수 물량이 강하게 들어왔고, 전기전자, 어제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등 실적주 중심으로 강하게 물량이 들어왔던 하루였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760억 원의 순매수 보여줬고요. 개인이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됐던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기관 쪽에서 또 제약바이오 많이 담아갔고요. 신한지주도 담아갔습니다. 신한지주 최근에 흐름이 정말 좋죠. 밸류업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가고 있는데 어제도 신고가를 다시 한번 써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또한 메이저 주체들의 사자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 1,000억 원의 순매수, 기관이 460억 원의 매수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와 주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 그 매수 규모를 확장해 나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개인은 역시나 차익 실현 매물 1,400억 원의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자, 어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떠한 종목을 가장 많이 담아갔을까요? 투자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준 캐스터 함께 할게요. 네,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 사들였는지 국내 증시 수급의 향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양시장 상승불을 킨 가운데 2분기에 좋은 실적을 거두거나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실적주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 보시면요. 외국인 3거래일 만에 돌아오면서 1위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SK 하이닉스 이번 주에 AMD, 퀄컴, 인텔 등 이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제 2%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신한지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업 공시 내놓으면서 이 탄력받은 금융주가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도 52주 신고가 갈아치웠고요. 우리 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신한지주와 우리 금융지주 40% 그리고 20% 넘게 올랐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리포트 쏟아내고 있고요. 밸류업 대장주로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분기 역대 실적 달성한 현대차 3위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적 모멘트 흐름으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동반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올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786% 증가한 영업이익을 내놓으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했는데요. 어제는 6%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국내의 안정적인 주력 사업에 더해서 해외 수출 사업 매출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대폭 개선된 모습이고요. 이 카이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 방산업계도 이 올해 2분기 영업이익 대부분 전년 동기 대비보다 2배 이상 개선되면서 가파른 성장세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직 실적 발표 전입니다.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성장 기대감에 이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는 8%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궁금한 종목 Y에서 살펴보시죠. 네, 시장의 표정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오늘 밤에 있을 FOMC, 그를 통해서 시장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 동력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오늘 밤입니다. 디데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 어제 좋았잖아요. 이제 연속적으로 좀 그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은 확인하고 가야 된다. 어떤 관점이실까요? 그렇죠. 일단 뭐 지금 경제 지표들이 그래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다라는 거는 뭐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CPI 지수를 이제 면밀하게 살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CPI가 그래도 뭐 전년 대비해서 뭐 0.1% 후퇴했다라는 네. 거는 뭐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의 그 세밀한 포인트를 살펴보시면 대부분 후퇴했던 원인은 에너지 가격이 후퇴를 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즉 이 말씀은 지금 물가가 하락하는 원인도 결국은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후퇴를 하게 되면서 떨어졌다. 즉 그럼 우리가 나머지 일반적으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뭐 유통 구조를 아신 분들은 다 틀렸다라는 거를 아실 겁니다. 대부분이 다 인건비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라고 하는 부담은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은 의료 서비스나 대중교통 그리고 일반 전기 의료 서비스 그리고 부동산 이런 데서 이제 굉장히 많이 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후퇴하지 않는 이상에는 CPI 가격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또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발표했던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 그동안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뭐 상당 부분 에너지 가격에 대한 폭등이 지난 2022년도부터 이뤄졌었고 이후에 23년, 24년이 될 때까지 가격이 조정되면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사실 금리 인하의 영향이 컸다라고 보기보다는 일종의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번 주 FOMC도 사실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은 많이 베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예상보다 그렇게 좋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일단은 좀 나와봐야 아는 거겠네요.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럼 오늘 장은 어느 정도 관망적인 태도로 시장에 접근을 해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오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도 상승 탄력을 높이려고 하다가도 다시 이제 또 변동폭을 높이면서 점점 이제 장 막판이 갔을 때는 이 진폭이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 말씀은 장 초반의 상승에 대한 탄력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시장에 대해서 낙관론보다는 이제 비관론을 갖고 있는 시장도 여전히 팽배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시장의 전략도 아무래도 이제 뭐 기술주들 중심으로 있었던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큰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지만 대신 이제 실적이 강한 강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좀 진폭을 많이 좀 좁혀가는 양상이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공포가 워낙 2주에서 넘어서 3주째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갈피를 잘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테마에 좀 집중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금리 인하 시기가 이제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번 FOMC에서의 발언들은 시장이 그동안 이제 테마성 장세로만 유효하던 시장을 다시 이제 실적 장세로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 뭐 테마주 쪽으로 힘이 많이 실리더라고요. 이번 FOMC 결과 이후에 오히려 실적주로 그 눈높이를 맞춰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어제 확실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실적주를 많이 담아가더라고요. 두 번째 반도체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20만 원을 이탈한 자리에서 어제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봐야 될까요? 한 2% 가깝게 올라간 채 마무리가 됐는데
반도체 지금 자리 어떻게 보세요? 원체 많이 좀 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SK 하이닉스가 20만 원을 이탈했을 때부터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반도체 시장이 조정이 나왔던 원인은 일단 두 가지 원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패닉셀이 나왔기 때문에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부분 섹터들이 다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맞는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성장 탄력이 높았던 섹터다 보니까 이제 상승폭도 높았었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후퇴하는 폭도 좀 패닉셀이 나올 때는 쥐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던 만큼 또 매물도 공격적으로 나왔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만약에 조기에 해석되지 않는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장 탄력이 둔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앞서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알파벳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AI 산업이 상당히 돈 먹는 사업이다라는 인식이 지금 많이 커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역설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쿠팡이 과거에 계속 수년간 적자를 이어나갔음에도 나스닥에 상장했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신다면은 그 이유를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왜 쿠팡은 적자를 보면서 그동안에 물류체인을 잡고 미리 선별적으로 제품을 미리 구매해서 구비를 해놓는 시스템을 갖췄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좀 더 빠르게 제품을 선별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분석력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AI가 갖고 있는 이 모멘텀의 성장성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알파벳이 이번에 굉장히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썼다라는 데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 이거는 알파벳뿐만 아니라 심지어 네이버도 그렇고요, 카카오도 그렇고 여기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알리, 테무 같은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AI 산업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제로섬 게임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이고요. 결국은 최대 플랫폼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최대 이용자의 니즈를 파악해야 되다 보니까 더 저가의 경쟁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챗 GPT-4가 나오면서 이번에 이제 오픈 AI 측에서도 검색 엔진을 본격적으로 이제 런칭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구글이 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AI 자체의 모델링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서는 챗 GPT가 워낙 지금 부각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미쳤던 부분들이 이미 돈도 받고 있고 그리고 충분히 어느 정도 검색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데이터 분별력이 굉장히 뛰어난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의 판별력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조정을 받았다는 거는 이제 AI 산업이 뭔가 돈이 안 되니까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뭔가 데이터 서버를 뭐 축소를 한다던가 뭐 투자를 좀 위축할 것이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투자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반도체 산업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을 비유를 해주셨네요. 진짜 딱 와닿는데요. 그럼 SK 하이닉스 매수 관점으로 너무나 유효한 시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이신 거죠?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이제 기대가 되는 게 또 이제 8월에 다시 이제 HBM 양산 공급을 이제 또 주목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자세한 전략은 이제 이번 주 말에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러니까 7월 30일 날 진행이 되는 이제 수원 컨벤션에서 아무래도 명확한 설명이 좀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대신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될 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전 사업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항상 늘 비교를 하지만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전 부분들도 굉장히 견조하게 미출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이번에 생성형 AI 폰, 그러니까 S24 시리즈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잖아요. 근데 하반기에 지금 애플이 AI 폰을 본격적으로 아이폰 16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생성 AI 폰에 대한 점유율 싸움이 이뤄질 걸로 보여져요. 근데 여기에 지금 팀쿡이 굉장히 머리를 잘 썼던 게 뭐냐면은 애플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AI 기능은 아이폰 15 모델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놨어요. 그 말은 기존의 아이폰 14 이하의 모델들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던 이용자들에게 너희 이거 서비스 좋아하잖아. 이거 쓰려면 무조건 바꿔야 되라는 식으로 강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먹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플의 전략이 과거에는 어떤 브랜드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됐었는데 사실 제품 가격을 많이 인하를 했었죠. 그리고 중국 시장을 잡기 위해서 아이폰 가격도 많이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잡겠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이제 이미지 브랜딩을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매출을 오히려 공부하겠다라는 욕심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이번 3분기 때부터의 매출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뷰를 체크해 봤고요. 속도 내볼게요. 유리기판 쪽으로 어제 시세가
나와주더라고요. 뭐 원체 한번 나왔다 하면 좀 조정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튀는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현 시점 유리기판 투자 괜찮을까요? 뭐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단기적으로 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 관점에서만 유의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리기판이 사실 양산만 하더라도 뭐 SKC가 당장 2025년 말에는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것 같다 얘기가 나왔는데 뭐 AMD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사실 양산 시기가 다 2026년, 27년 이후부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파이 싸움에서 지금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의 개념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이제 문제는 이 선점된 시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맞춰진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시장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실리콘 제품으로 만들고 있던 거를 유리기판으로 전면 다 교체를 하려면 이 양산 시설도 장비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과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SKC 같은 그룹이 이 소재를 개발하는 거는 긍정적이겠지만 이걸 사용하는 기업이 당장에 적다라고 하면은 일단 공급하는 게 수요가 없는 공급을 먼저 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선점 자체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매출은 조금 더 시간이 지연되다 네. 보니까 오히려 연결 이익은 좀 늦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저는 일단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아직까지 좀 테마성 투자에 좀 짙다라는 경향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급등을 했던 원인은 그동안 유리기판이 언급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 4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나서 이제 7월 말까지만 좀 어느 정도 거래가 되다가 이후에는 사실 거의 잊혀지다시피 했죠. 그러니까 2주간의 낙폭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뭐 유리기판에서 낙폭됐다기보다는 그냥 조정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리기판에 큰 비중을 담으시기보다는 진짜 단기적인 트레이딩의 목적으로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매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유리기판 괜찮다 말씀 주셨고 반도체 탑픽 뭘까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하실 만한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사실 이제 MLCC 측에서 지금 이제 호황기가 좀 나오고 있죠. 특히나 이제 뭐 AMD도 그렇고 이번에 데이터 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플립칩 볼그레이 어레이들을 또 마찬가지로 이제 또 인수를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여전히 데이터 센터발 어떤 전력 수요라든가 혹은 이제 우리가 반도체 수요 부분들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삼성전기가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삼성전기가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매번 욕하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이상한 매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삼성전기 절대 뭐 16만 원 못 간다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뭐 17만 원도 갔다가 지금 또 조정받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잊을만 하면 또 누가 또 추천하더라 이렇게 또 좀 네. 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만큼 삼성전기가 사실 그동안 반도체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굳은 뭐 욕을 다 먹던 기업이었던 만큼 오히려 지금 반도체 투자가 활성화가 되고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다 말씀드리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유리기판 쪽도 사실 2026년도 양산을 총기의 목표로 했다가 25년도 3분기에 이제 시제품을 이제 만들겠다라고까지 지금 목표를 좀 앞당겼기 때문에 우리 테마도 아직 살아있다는 개념에서 볼 때면은 우리가 두 가지 모두 효과를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는 이전 고점이었던 17만 5천 원을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일단 단기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방 10% 이상은 탄 탄력을 좀 기대해 보시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한 10% 이상으로 목표가 설정해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신고가를 새롭게 썼던 삼성전기였습니다. 탑픽으로 받아봤네요. 자 마지막으로 바이오. 와 속도 내봐야 되겠네요. 바이오 안에서 대장주들의 강세가 정말 놀랍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고가. 어제 진펜트라 관련해서 셀트리온 주가도 강하게 튀어 올라갔는데 지금 자리 바이오 대형주 계속 볼까요? 일단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키워드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라고 묶어서 표현하면은 너무도 폭이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바이오주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뭐 신약 물질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한다. 뭐 어떤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뭐 임상 1상 이상을 통과하는 걸 기대를 한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니면은 일반적인 어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네릭 상품들에 대해서 네.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접근한다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CMO 부분이 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양산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파이 점유율이 크다. 그래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 바이오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접근하시는 분들은 다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하나 콕 집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제까지도 조금 이게 상승 탄력이 높았던 삼성바이오로시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도 자주 강조드렸습니다만은 CDMO 그리고 CMO 쪽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신약 물질에 대한 기대감도 좋긴 하지만 저는 일단 금리 인하가 쉽게 되지 않을 거라는 일단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신약 물질 쪽에 기대를 하는 바이오 기업들보다는 특히나 재무적으로 좀 건전하지 못한 신약 기술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테크 기업들보다는 그래도 양산 체제를 갖고 있고 꾸준히 시장에 좀 적응을 하고 있는 이 CMO 기업이 좀 낫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이번에 생보법이 통과가 되면서 우시바이오가 또 이제 주가가 또 급락이 있었죠. 결국은 미국도 그러니까 좋은 의료 기술을 함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어떤 신뢰 관계가 굉장히 깊었던 기업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네.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여전히 큰 기대를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이라는 키워드 달고 있는 종목 군단들 말고 CMO 쪽으로 바라보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괜찮다 말씀 주셨는데 주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탑픽 어떤 종목이세요? 저는 셀트리온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최근 들어서 이 하락장 속에서 그래도 상승이 계속 나왔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오면서 좀 조정 매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CMO에서는 정통 강자라는 입장을 늘 고수했던 셀트리온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특허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작년 11월인가요? 이때 이제 미국의 리제네론과 함께 이제 신약 특허 관련해서 이제 지금 특허가 리제네론이 갖고 있던 자기네 자사 제품하고 상충된다. 그래서 이거 특허에 대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따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 상원의원에서도 환자들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서 지원하는 법안을 이제 지금 통과가 됐는데 그 내용이 뭔가 보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이 너무 특허 가지고 싸움으로 시시비비를 걷다 보니까 네. FDA를 제대로 통과하는 기업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통과하려고 붙다 보면은 미국 기업들이 계속 딴지를 많이 걸어서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품군을 너무 축소시켜 버렸다라는 게 지금 이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면 향후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신약 쪽에서도 잘 잡고 있고 그리고 이런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셀트리온은 오히려 캐파를 더 넓혀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주가보다도 10% 이상 또 다시 한번 또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래도 23만 원 선 이상 돌파를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오늘 장중에서의 매수는 조금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제가 20만 원 제시를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진짜 강하게 올랐습니다. 뭐 21만 원도 장중에 찍어내는 셀트리온이었었는데 오늘 당장의 매수는 아니고요. 목표가 한 연말까지 넉넉하게 보면서 23만 원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종목 Y 여기서 인사드려볼게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종목 3픽 이어갑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IS 송범선 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대성에너지 가져왔습니다. 대성에너지 중소형주로 알고 있고요. 어제 좀 급등이 나왔던데 어떤 배경에서 가져오셨을까요? 네, 글로벌 메이저 석유가스 기업인 아람코와 에니가 우리나라 이 동해에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있죠. 여기에다가 투자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에서 석유 가스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간에 말이 많았어요. 이게 사실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성공 확률은 뭐 20%밖에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야, 글로벌 대기업이 아람코가 여기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아람코가 투자한다는 게 굉장한 게 아람코는 석유 쪽으로 빠삭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주요 산유국이 있죠, 중동에.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도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석유화학 쪽 기업으로서. 자, 그래서 예전에 아람코가 예전에 이제 시가총액 세계 1위에도 오른 바가 있습니다. 전 세계 1위. 그러니까 그만큼 석유 쪽으로 좀 뭔가 일가견이 있는 회사인데 이런 글로벌 대기업 그리고 석유 대기업이 우리나라의 동해에 있는 석유 가스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성공 확률이 그래도 꽤 높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정부가 이제 IB 투자은행 대상으로 8월 말에 이제 주관사 선정을 입찰한다고 했죠. 해외 쪽으로.
자, 그래서 이제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는데 탄력성으로 보면은 뭐 대장주는 당연히 한국가스공사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한국가스공사가 예전에는 이제 급등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최근에 보면은 부채 비율이 458%로 매우 높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현재 당기 순이익이 한국가스공사의 당기 순이익이 적자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재무적으로 좀 불안정합니다. 반면에 대성에너지는 이 탄탄한 재무 건전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 좀 안정돼 있다. 대성에너지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3년 연속 흑자에다가 높은 자본 유보율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한국가스공사보다 대성에너지가 좀 더 재무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자, 그래서 대성에너지는 어떤 회사냐? 지금 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매출도 꾸준히 나오고 부채가 약간 높긴 해요, 사실. 부채가 사실 뭐 어느 정도 100%는 넘어갑니다. 139% 이런 약간 100%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높으면은 좀 약간 불안정하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근데 부채는 좀 많지만 유보율이 많기 때문에 1000% 이상으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대성에너지의 사업 구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대성에너지가 왜 이번에 대왕고래 관련해서 주목을 받느냐? 바로 아까 한국가스공사가 대장주라고 했잖아요. 네, 대왕고래. 근데 그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수주를 받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을 받아요. 대성에너지가. 그래서 취사용, 난방용 이런 거, 산업용, 도시가스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내버스용 연료 공급을 위한 이 천연가스 충전소를 12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구광역시 내에서 여러 가지 열과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해외로 대성에너지가 뻗어나가거든요. 굉장합니다. 해외로도 뻗어나간다. 아까 이게 일단 국내에서는 대구광역시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그다음에 해외 쪽으로는 뭐 아시아권에 많이 나갔어요. 아시아권에 몽골,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로도 나갔습니다. 아프리카로도 나가서 뭐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콩고, 그리고 남아메리카, 에콰도르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쪽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문이 해외 수출이 활발히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뭐 에너지 굉장히 유망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체코에다가 원전 계약도 하고 이런 점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데 대성에너지 역시 다른 나라, 아시아권과 아프리카권을 중심으로 해서 좀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망한 그런 회사가 대성에너지가 되겠고요. 차트상 보시면은 차트상 보셔도 굉장히 지금 6월에 이제 그 동해 석유가스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 시추 말 나왔을 때 그때 한번 크게 치솟고 그 뒤로 계속 빠졌어요. 그 뒤로 계속 빠지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증시에서 양봉 4% 정도 플러스 나오면서 돌아섰습니다. 네. 그러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흐름들 나오죠. 자, 이런 점들 지금 현재 상황 일단은 6월의 모멘텀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 자,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동해 석유 가스 이거 시추 관련해서 내년 초에 밝혀지거든요. 100%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아람코 같은 전 세계 글로벌 대기업 그 석유 가스 공사 이런 데서 석유 가스 기업에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전에 모멘텀이 한번 나올 것으로 봅니다. 네, 그 주가에 대한 모멘텀. 그래서 주가가 현재로서는 내년 초까지는 충분히 한번 크게 튀어오를 만한 그런 호재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대성에너지 긍정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요? 대성에너지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목표가 손절가 들어볼까요? 네, 대성에너지 목표가는 1,300원 선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름대 파란색 구름대 접어들고 약간 중간 정도로
놓여져 있거든요. 1,300원대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7,800원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6월, 5월 이때 최저가가 8,300원이기 때문에 7,800원까지 내려간다고 한다면은 이전의 최저가보다도 하방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서 손절가 7,800원 두도록 하고요. 오늘 매수가는 9,030원 전후로 시초가로 매수해 보신다면은 긍정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1,300원, 손절가는 7,800원 잡아주셨습니다. 대성에너지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의 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앵커의 픽은 대형주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삼성 SDI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5% 넘게 급등을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2차 전지를 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테슬라가 좋다는 건 아니잖아요. 전기차가 잘 팔린다는 것도 아니고 테슬라가 그나마 완성차 시장 안에서는 실적 방어를 좀 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지지를 좀 받았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게 확실히 ESS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근데 국내에서도 ESS를 좀 주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 SDI여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고요. 오늘장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최근에 어떤 분위기가 주가가 잘 가던 종목들은 실적 발표하면 조금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부진했던 종목들은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한 번씩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SDI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KB증권에서는 여전히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포인트들 제시하면서 목표가는 55만 원으로 잡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AI 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 오늘 코스피에서 투자할 만한 몇 가지 종목을 추천드릴게요. 몇 가지가 있다네요. 삼성전기는 지속가능 경영지수에 15년 연속 편입된 기업으로 2024년 영업이익이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기가 나왔네요. 저희 앞서서 궁금한 종목 Y에서도 삼성전기 언급이 좀 됐던 것 같은데 AI까지 삼성전기라고 하니까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의 3픽입니다. 전문가의 픽은 대성에너지, 앵커는 삼성 SDI, 그리고 AI는 삼성전기 정해줬습니다. 이어서 투자의 맛으로 이어갑니다. 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좀 기분 좋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시장이 그래도 1%가 넘게 반등 나와줘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외국인도 컴백을 해줬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시장이 고간에서 인심 나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좀 주식이 오르면 표정도 좋아지고 말도 이쁘게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모처럼 좋은 월요일을 우리가 이제 보냈어요. 보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 리스크로 흔들렸었던 좀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금 이제 매수 기조로 들어왔죠. 그래서 양시장 순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제 일단은 가장 좀 고무적이었던 건 대부분의 업종에서 일단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그 전일 시장 요약할 때도 일거리를 덜었습니다. 그 전에는 오르는 거 따로 빠지는 거 따로 해드렸어야 되는데 어제는 대부분의 업종이 좀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후련한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안 나오는 그런 거죠. 아무래도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그 이전에 트럼프라는 인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렸던 부분들은 이제 회복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대부분의 업종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그중에 유독 강한 섹터의 특징이 뭐였냐면 미국 대선 변수에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애들이었거든요. 네. 이를테면 밸류업,
또 하나 꼽자면 바이오. 뭐 바이오는 양수겸장이라니까 민감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섹터들이 더 강했다라는 것은 결국에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되돌림 작용, 반등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뭐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뭐 이제 매크로 쪽의 여러 가지 변수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신경을 쓰는 좀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듯이 확실히 그 대선의 민감도가 낮은 종목 군단들의 그 탄력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돋보였었거든요. 그 안에서 밸류업 네. 이제 관련주, 최근에 은행주들이 이제 대표 주자들이죠. 신한지주도 그렇고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네. 밸류업 연속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밸류업은 제가 투자의 맛을 처음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는 이슈 같은데요. 일단은 그 이제 개념을 좀 헷갈리시는 분들, 그러니까 밸류업 하니까 그냥 뭐 은행주 오르고 이제 지주사 오르는 뭐 그런 테마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니까 밸류업이라는 이제 정확한 의미를 한번 좀 여러분들께서 새겨 보신다면은 우리 시장의 어떤 고민거리도 같이 한번 좀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물론 이제 밸류업의 대표 섹터라고 하면 여전히 뭐 금융 섹터가 이제 거론이 되는데, 어제 신한지주가 그 자사주 소각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장중에 무려 10%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금융주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KB금융 역시도 장중에 5% 이제 급등을 하면서 다시금 좀 신고가를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뭐 신한지주의 그런 자사주 소각이라는 호재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상반기에 금융지주사의 또 순이익이 또다시 뭐 이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부분 때문에 또 뭐 배당 확대라든지 네. 또 다른 어떤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제 그 이번 정부에서 그 유독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굉장히 그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이제 정책을 구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 금융주가 지금 밸류 프로그램이 가장 잘 먹히는 사실 섹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주사도 일부 이렇게 반응을 하고, 또 어제 현대차의 반등도 사실은 이제 좀 밸류업에 대한 어떤 그런 쪽으로 좀 동반 상승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금융주 쪽이 지금 그런 어떤 밸류업에 대한 약발이 제일 잘 먹히고 있고, 이제 관건은 뭐냐면 그런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시장 전반에 확산이 돼야 되겠죠. 요게 이제 우리의 숙제예요. 그러니까 밸류업 하니까 금융주만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만 국한돼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전체적인 시장의 밸류업이 일어나야지 뭐 우리 주식을 팔고 미국으로 가는 것도 덜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밸류업은 사실은 우리 시장의 참 근본적인 어떤 그런 고민과 숙제를 던져주는 그런 화두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럼 왜 유독 그 은행주가 밸류업이 잘 먹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게 궁금해요. 예, 주요 금융지주사의 외국인 비중을 보면 일단 답이 나옵니다. 자, 우리 기업의, 우리 시장의 어떤 이 고질적인 그 어떤 특징이 뭐죠? 대주주는 곧 오너라는 인식. 네. 근데 지금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나 이런 금융지주사들은 지금 대주주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그러니까 주가는 예를 들어서 대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자, 외국인들에게 이익에 부합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가 오르고 배당 많이 받는 거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사실은 엘리어트 펀드나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뭐 SK나 아니면 이제 뭐 바다 건너서 뭐 애플 등의 뭐 주주 가치를 제고하라 하면서 이제 그 주주 행동에 나섰다는 이런 이제 그 소식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뭐 배당을 확대해라, 뭐 주주 가치를 제고해라라는 그런 관성들이 작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을 등에 업으니까 굉장히 탄력을 받아서 그렇게 갈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은행주를 비롯한 금융지주사들이 이런 밸류 프로그램이 상당히 그러니까 약발이 잘 듣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은행주 이외에 그럼 왜 다른 기업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밸류업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요. 물론 대형주군에서는 삼성물산, 뭐 현대차 아니면 지주사들이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밸류업이 진짜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종목의 재무 현황이에요? 자, 최근에 이익이 폭증을 했죠. 네, 이익이 엄청 폭증을 늘었네요. 했어요. 예, 이익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뭐 천지개벽. 천지개벽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의 PBR이 아니에요. PER이 1.31배입니다. 예. PBR이 0.4배.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이 무려 61%. 그러니까 지금 오너가 60% 이상을 들고 있다. 이런 계산이죠.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불과 2,500억밖에 안 된다. 이거 뭐 너무나 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장부를 좋아하는 저로서도 저런 어떤 재무 상황이라면 안 살 이유가 없는 수준의 어마어마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근데 왜 이 종목의 주가가 잘 오르지 않을까? 금융주는 아닌 거죠. 그렇죠. 금융주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 기업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대주주 지분율이 60%가 넘지만 나머지 지금 40% 가까이는 일단 일반 개인 주주나 소액 주주란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너무 저평가 아니냐, 회사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오르느냐 했을 때 예를 들면 저 대주주가 주가가 올라서 자기에게 이익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자사주 매입도 안 하고 기업 설명을 한 적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종목들이 사실 중소형주 단에 즐비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가끔 테마로 한번 시세 주는 정도의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 있죠. 지금 저 종목도 뭐 제가 종목 내용 공개 안 하겠습니다만 저거 대한거래 테마의 한 종목이에요. 그런가요? 예, 그런 거죠. 근데 대한거래 테마로 잠깐 주가 올라갔다가 제자리 돌아가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저 기업은 진짜 밸류업이 필요한 종목이잖아요. 근데 밸류업 필요한데 스스로 안 하잖아요. 스스로 안 하면은 어떤 정책적으로라도 푸시를 해가지고 저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보편화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K 주식을 팔고 미국으로 안 가도 되는 시장이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밸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금융지주회사 아니면 뭐 지주회사 아니면 뭐 특정 종목으로 뭐 현대차나 뭐 삼성물산 요 정도만 떠올리시는데 지금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지금 그 굉장히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 굉장히 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런 기업들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 탐방을 자주 다니거든요. 그럼 기업 탐방을 다니니까 전화해서 회사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 탐방을 한번 가고 싶은데요. 네. 언제 가면 되겠습니까? 하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런 기업이 상장 기업으로 버젓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되게 좀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중소형 그런 어떤 그 우량 가치주들이 저는 이제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도입이 되는 좀 네. 그런 좀 기회가 있었으면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금융지주사 쪽으로 이렇게 좀 치중돼 있는 밸류업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저런 쪽, 그러니까 중소형주에 대한 밸류업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좀 밸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히 이렇게 보시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특징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신한지주가 어제 자사주를 5천만 주를 소각한다고 했어요. 5천만 주인데 얘들의 지금 상장 주식수가 5억 주입니다. 한 10% 정도. 10%죠. 그래도 되게 시장이 얼마나 신기한 곳인지 아십니까? 신한지주가 어제 딱 10%만 급등했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사주 10%를 소각하니까 딱 산술적으로 직관적으로 10%의 주주가치 재고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재빠르게 거기까지 가격을 반영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신한지주는 여기가 어쩔 수 없는 이제 전고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강력한 주주환원이 나와야지만 이걸 뚫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지금은 그렇죠. 일단 보유자들의 영역에서 비중 챙겨야 되는 시점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서 주주 가치가 10% 재고되는 정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어제 장중에 딱 10% 거기까지 계산상으로 딱 하고 윗골이 딱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지주사들 쪽은 조금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강력한 주주환원 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좀 약간 이제 주가가 탄력 있게 더 올라가기는 당분간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이니까. 그래서 이제 밸류업 쪽에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볼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삼성물산, 이것도 이제 밸류업주로 대표주로 거론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는 금융지주사가 아니라 삼성물산을 이제 저는 최선호주로 여러분께 이제 제시를 해드릴 건데, 이 삼성물산으로 한번 가서 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일부러 밸류업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현재 자사주가 8.79%가 있어요. 그리고 KCC에서 9.5%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자, 국민연금도 거의 8%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너 이외에 이해 당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 쪽은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본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겠죠. 이런 상황에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실적도 굉장히 좀 좋아졌고요. 그리고 그전에 삼성물산의 주가에 좀 변수로 작용했었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 이제 종결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물산의 어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은 오너의 이익과는 지금 이제 전혀 상관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시장의 논리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저평가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너 이외에 다른 어떤 이 대량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삼성물산도 좀 이 어떤 밸류업 관련해서는 일단은 그 비금융지주 회사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모멘텀을 봤을 때 최선호주로 제시해드린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밸류업에 대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류업 진짜 길게 네. 딥하게 풀어주셨는데 말씀 주셨듯이 사실 금융주 그리고 금융지주 쪽으로의 그 모멘텀이 굉장히 치우쳐져 있었는데 시장 전반적으로의 온기 확산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렇다 보니 금융주는 일단은 네. 매운맛으로 네. 지정을 해주신 거고요. 삼성물산 현 시점에서 최선호주 보통맛, 순한맛으로 가져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바지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겠어요. 그 안에서 반도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참 아픈 손가락으로 네. 지금 하반기 들어가면서부터 움직여주고 있고 어제 삼성전자 반등,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의 컴백 속에 뭐 2% 가까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내린 거에 비하면 아직은 갈 길이 좀 멀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반도체 지금 자리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반등하는데 뭔가 후련하지 않은 게 반도체 때문이죠. 반도체가 좀 시원하게 물론 2차 전지도 좀 올라가 줘야 되겠지만 반도체의 반등이 생각보다 후련하지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것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좀 가장 좀 아픈 손가락은 SK하이닉스가 아닌가 싶은데 최근 이틀 동안 그래도 2.5% 넘게 이제 반등을 하면서 좀 돌려세우는 모습이긴 한데 이번 달 여전히 지금 16% 정도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고 아래 거는 이제 코스피 전기전자입니다. 코스피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렇게 좀 하락하는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좀 전기전자 업종 지수를 끌어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도 이번 달에 지금 4.7%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좀 반도체 쪽이 좀 무거운 모습이기는 한데 일단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7월 하반기에 트럼프라는 인물이 부각되면서 트럼프 리스크로 이제 차익 실현 어떤 이 매도의 어떤 빌미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리스크로 흔들렸던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되돌리는 이런 구간에서도 반도체가 후련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또 이번 주에 이 매크로 이슈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좀 집중이 돼 있죠. 일단은 오늘 밤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있고요. 내일 밤에 메타의 실적이 있고 그리고 8월 1일은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있습니다. 애플, 아마존, 그리고 인텔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또 하나 여기에 이날이 FOMC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어떤 빅테크 실적하고 FOMC에 대한 어떤 그런 관망 심리가 아무래도 좀 반도체 쪽에 좀 관망 심리를 좀 아무래도 좀 증가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장은 좀 자율적으로 좀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도체가 좀 여전히 무거운 이유는 바로 이런 이제 빅테크 실적이나 FOMC에 대한 어떤 관망세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반도체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점검 도와주셨고 빅테크주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그 방향성 체크도 필수적일 것 같은데 자 그럼 반도체 다시금 하반기 주도주 될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반도체 쪽의 하반기는 좋게 보는데 근데 모습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자, 요 이제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그 SK하이닉스와 코스피 전기전자는 121선 지지 시도를 했습니다. 업황선이죠. 업황선을 121선 경기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삼성전자는 121선 근처에도 안 가고요. 지금 실적선인 61선에서 반등이 나오죠. 뭔가 다르죠. 삼성전자는 적어도 실적 걱정은 안 하는 거죠. 하지만 SK하이닉스는 HBM3에 대한 어떤 향배에 따라서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은 사실 이번 주에 발표 안 하고요. 8월 말에나 발표해요. 그러니까 시차가 굉장히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실적이 빨리 발표되고 실적이 좋다 그러면 또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최근에 뭐 HBM 그 관련한 쪽에서는 뭐 그러니까 일부이긴 합니다만 뭐 이제 공급이 좀 이제 늘어나는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도 뭐 불확실할 수도 있지만 이 HBM3라는 업황선을 건드릴 수 있는 건데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HBM3랑은 여전히 현재로서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쪽은 안 건드리는 거고요. 실적선은 이제 지지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반도체에 대한 향방은 8월 1일에 있을 애플 실적이 그걸 좌우한다고 봅니다. 애플 실적 발표를 토대로 해가지고 반도체 논리가 이제 정말 그 이제 전향적으로 바뀌느냐. 이제는 그동안 이제 그 B2B 위주의 그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서 HBM3 논리였다면 이제는 조금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 아직 개화도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시각들. 그래서 전 여전히 반도체 쪽은 하반기에 주도 섹터의 자격을 여전히 좀 보고 있고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 삼성전자
전기, 아까 AIP에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LG전자 이 세 개 뭐 위주로 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최선호주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LG전자까지 챙겨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네. 오늘장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 이제 시장이 어떻게 좀 표정을 지어줄까도 궁금하긴 한데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뭐 지난주 변동성의 되돌림 시도는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좀 바이오가 좀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어제처럼 오늘 장렬림은 뭐 사야지 하면 일단 바이오 쪽이 먼저 좀 눈에 가는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제 테슬라가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좀 2차 전지 쪽이 그래도 네. 좀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논리로 인해 가지고요. 뭐 이번 주는 반도체 쪽은 좀 박스권 쪽으로 횡보하지 않느냐, 뭐 이런 쪽에 좀 그런 시각으로 좀 오늘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네. 대왕고래 어제 갑자기 뭐 급등 나왔잖아요. 네. 아람코도 주말에 이제 투자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네. 전해졌는데 그 대왕고래도 오늘 연속적으로 시세 한번 더 나올까요? 대왕고래는 제가 조정받을 때 전에 한번 다뤄드리면서 이제 조정 많이 받았으니까 조정 시에 사놨다가 네. 나중에 이런 일정 부각되면 그때 이제 그 이 급등할 때 그때 이제 나눠서 이제 챙기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어제 한 번 정도는 좀 챙겨줬어야 되는 날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시세가 난다고 하면 어제 한국가스공사가 너무 급등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포스코 인터 쪽이 조금 더 맛이 좀 순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왕고래까지 짧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SK증권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2부에서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